이어서 그람시의 옥중수고의 내용, Contents of a Prison 노트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현대의 군주를 살펴보면 이 장의 목표는 현대의 군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산주의 정당은 어떠한 것을 갖춰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람시에게 마키아벨리는 공산주의의 선구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군주론은 마땅히 그 일부를 자코뱅주의를 위해 할애해야 합니다. 자코뱅은 국민적 민중적 집단 의지를 일깨우고 전개하는 모습을 독창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조숙한 자코빈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 이전에는 정치과학이 유토피아의 형식을 빌어 표현되거나 현학적인 논술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는 아주 구체적인 환상입니다. 제각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집단 의지를 일깨우고 조직하는 정치 이념의 본보기입니다. 군주론의 결론 부분에서 마키아벨리는 민중과 함께 섞이고 민중이 됩니다. 이때의 민중은 마키아벨리 자신이 지금까지의 주장으로 선택한 민중입니다. 군주론은 정치적 성향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군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개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통하여 스스로를 확인한 하나의 집단 의지가 그 속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기 위해 시작하는 유기적 사회요소인 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은 정치 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산주의 정당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대의 군주는 국민적 민중적 집단 의지를 형성함과 동시에 지적 도덕적 개혁의 선포자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에서의 군주론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무언가를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로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행동을 촉구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그는 요즘의 상식으로 보면 역설적이고 가장 엉성한 마키아벨리주의자입니다. 마키아벨리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정치학은 절대적 국민적 군국주의 조직을 지향하는 당대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권력 분립과 대제의 맹하가 됩니다. 그의 흉포함은 봉건 세계의 잔재를 향한 것이지 진보적인 계급들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민군에 대한 언급한 것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의 연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키아벨리를 읽으며 국민혁명의 탄초를 발견.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민중, 즉 당대의 혁명적 계급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도자와 피지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지도와 지배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합니까? 정당이 존재하려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모여야 합니다. 첫째, 일반적 평균적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중적 요소. 그러나 이들만으로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둘째, 중요한 은직적 요소. 장수가 필요합니다. 장수를 만드는 것과 군대를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셋째, 중간적인 요소. 앞의 두 요소를 연결하고 각 요소 사이의 비율을 조절하는 힘입니다. 정당을 세움에 있어서 지도자와 추정하는 대중 사이의 동질성이 확보되게끔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결정적인 순간에 지도자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당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반인 반마인 켄타우로스가 혁명정당이 갖춰야 할 이중적 전망을 성립합니다. 당은 강제와 동의, 권한과 해결, 폭력과 교화, 선동과 선전, 전술과 전략이라는 두 계기들을 변증법적으로 지향해야 합니다. 이어서 2장 국가와 시민사회에서는 캐시아리즘, 진기적, 시민사회 등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캐시즘의 성격, 서구에 적합한 혁명 전략, 국가 이론 등이 설명합니다. 보나파르티즘은 적대 계급의 조정자를 가장한 독재 체제로 캐시아리즘과 유사하긴 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캐시아리즘은 두 개의 기본적 사회 세력 사이의 타협을 가리킵니다. 캐시아리즘이란 갈등하는 세력이 파국의 상황으로
닿지 않는 과정, 결국 상호 파괴만 종식될 수밖에 없는 잠정적 균형 상태를 뜻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캐세라세라가 가져올 파국의 상황이 진보적일지 반동적일지 알 수 없습니다. 헤게모니 약화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중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카리스마적 신의를 주는 듯한 인간에 의해 대표되는 알려지지 않았던 세력들의 활동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어떤 위대한 인물을 준비한 인물을 기꺼이 이루는 것입니다. 히틀러주의의 팽창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개인이 아닌 의회 다수 세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모든 연립 정부는 캐시아리즘의 첫 단계, 지배 세력에게는 진보적 세력의 허약성을 존속하는 것이 권력 유지 활동입니다. 따라서 현대 캐시아리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건은 캐시아리즘으로 귀결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상황을 불러왔기 때문에 드레피스 사건이 초래한 결과는 혁명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반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배 블록 내의 어떤 잠재 세력이 지배 블록의 반동을 해서였습니다. 즉, 구사회 속에 반동적인 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잠재해 있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내재적 힘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적을 대처하는 방식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당들의 허약성은 선동과 선전세계의 불균형을 드러납니다. 정당이 계급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그 계급을 강화하고 보편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계급 연구가 없는 정당이 지도자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 권력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곤 합니다. 즉 관료제가 강하고 국가나 보나파르티즘적 정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이 관료제입니다. 군사작전과 마찬가지로 정치투쟁의 세 종류는 기동전, 보위전, 진지전입니다. 기동전이 효과적이었던 경우는 참모부가 관료화되어 복무 태도가 무뎌진 나라들에서 트로츠키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정면 공격이 단지 패배로 이어질 뿐인 시기에 기동전을 주장했습니다. 트로츠키가 실패한 것은 이 문제를 문학적 형식으로만 다루었지 실천적 지도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 적합한 것은 진지전이 주가 되는 방식입니다. 시민사회라는 상부구조는 근대적 전쟁에서의 참호체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진지전은 단순한 참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군대 후방에 위치한 영토의 조직적 산업적인 전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진지전은 장기전이며 보급전입니다. 전쟁의 태세를 갖춘 다양한 인간들의 능력, 대중적 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 분야에서 진지전의 승리는 실로 결정됩니다. 진지전의 승리 뒤에는 국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마키아벨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에 관한 책을 쓴 것이지 유토피아에 관한 책을 쓴 것이야. 마키아벨리의 관심은 인간을 통치하고 인간에게서 영속적인 동의를 확보하고 위대한 국가를 창조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를 읽으면 그 또한 경제적 평등 없이는 완벽하고 완전한 정치적 평등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와 통치를 동일시한 풍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혼동입니다. 국가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합친 것입니다. 국가의 목표는 바로 국가 자신의 종식과 손을 위한 다시 말해 정치사회를 시민사회로 재흡수한다는 원칙의 체계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국가 승계는 관료에 의한 지배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시민사회를 위한 교육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방치되거나 광신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비판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3장 미국주의와 포도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3장은 1차 대전 이후 미국의 생산 방식입니다. 유럽에 미친 충격에서 출발합니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봉건의 잔재가 없습니다. 미국주의와 포도주의의 근본적 전쟁은
혁명적인 노동계의 운동이 자본주의 세계 전체에서 후퇴와 패배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사실, 미국주의와 포도주의의 의, 기존의 경제적 개인주의에서 계획경제를 이행, 유럽이 미국 포도주의를 도입한 방식을 분석해보면 전후 각국의 정치적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길수록 그 나라에는 천재의 유산으로 살아가는 게으르고 쓸모없는 인간들이 많아집니다. 미국은 위대한 역사적 전통을 또한 사회가 지탱했어야 할 이런 낙덩이 같은 부담도 없습니다. 미국의 견실한 자본 축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도는 생산물의 수송과 분배를 효율적으로 병행하여 임금을 높게 상품 가치는 낮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는 강제와 설득이 동시에 헤게모니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업과 생산 과정을 최적화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런 생산 방식에서 부합하던 노동자들의 묶음은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간주되었습니다. 부품을 잡아 갈아 끼우는 것은 곧 손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임금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가 입장에서는 보임금이 쓸모없는 것에 소진되지 않고 기계나 노동자에게 재투자되어야 했습니다. 기계의 효율성은 저하는 알코올, 기업가의 적이었습니다. 국가가 기업가를 대신해 그 적과 싸웠습니다. 바로 금주령입니다. 성문제 또한 알코올 문제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생산과 작업의 합리화를 위해 노동자의 성적 본능이 다소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이 강조되고 각종 청교도적 이데올로기가 발전했습니다. 포도와 같은 기업가의 청교도적인 노력은 노동자의 인간성, 정신성에 관한 관심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작업과 생산의 효율만이 중요한 따위입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생산 방식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마지노선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상층 계급은 이런 문제에서 사실상 자유로웠습니다. 언제든 유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계급 간의 차이는 새로운 신분화를 초래했습니다. 유럽에 도입되고 있는 미국주의는 천박한 유행을 쫓는 천박한 화장처럼 보였습니다.